네, 다음 주제는 메리츠 그룹의 주주 정책 변경에 대한 거고요. 오해와 진실이라고 했으니까는 뭐 Q&A식으로 뭐가 많이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이게 사태의 발단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5월 14일 날에 수시 공시를 합니다. 보시면은 요 메리츠 지주하고 증권하고 화재 3개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3사가 동시에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아요. 공시 제목, 중기 주주 환원 정책, 관련 수시 공시 내역,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래요. 근데 내용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 순이익의 10% 수준 배당 유지 예정,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 실행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요게 나오고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메리츠는 저럴 수 있지. 그랬는데 5월 15일 날에 그때 토요일 날에 86번가 라이브를 할 때 질문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때 제가 뭐 그냥 메리츠가 주주를 그렇게 주주 정책에서 실망시키는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별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제 저는 그랬냐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메리츠에 대한 좀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바이어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 배당을 계속 많이 주는 것보다 뭐 배당은 세금이 나가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사실 세금하고 재투자 위험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메리츠가 이런 이제 생각에 다다랐구나. 뭐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월요일에 장 딱 시작하니까는 메리츠 삼형제 주가 대폭락을 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마이너스 15.56%, 메리츠 증권 마이너스 13.83%, 메리츠 화재 마이너스 16.78%. 이 정도면 뭐 거의 코인도 아닌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쏟아집니다. 배당 감소 우려 메리츠 금융지주증권 화재 투자 의견 매도 제시. 10% 훨씬 넘게 배당했는데 메리츠 그룹 배당 컷의 급락. 자, 그러면 일단 배당 어떻게 했는지부터 일단 보고 가죠. 이제 보면은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에 보시면 연결 기준으로 현금 배당 성향이 21%, 19%, 24%였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 수익률이 3.9%, 4.6%, 8.6%였어요. 메리츠 증권은 33, 25, 40%였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4.5, 5, 8.3이었고요. 메리츠 화재는 성향이 39, 32, 35%, 배당 수익률은 3.8, 4.6, 7.9였습니다. 뭐 당연히 고배당주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나 2020년에 좀 서프라이즈하게 배당을 했습니다. 이익도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배당 더 주고 참 좋네, 메리츠 잘한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행복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별도 기준 10%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바뀐 기준으로 하면 현금 배당 총액이 요만큼이 됩니다. 각각이. 그러면은 기존 배당액 대비해서 이만큼씩이 마이너스가 나요. 메리츠 금융지주 보시면은 거의 한 85%가 날아가죠. 증권으로 놓고 보면 거의 한 70%가 날아갑니다. 화재도 거의 한 70%가 날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배당이 이만큼 줬는데 70% 날아가면 뭐 한 8%였는데 30%만 하는 거면 2%대 나오는 거고, 메리츠 증권도 뭐 2% 정도 나오겠네요. 금융지주는 뭐 가관이죠. 지금 뭐 한 15%만 여기서 받게 되니까는 1% 남짓 받겠네요. 그러니까는 아유, 진짜 천의 고배당주였는데 남들 정도 배당하는 기업, 남들보다 배당 못하는 기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주가 약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연초에 제가 이제 2020년 거에 대해 가지고서 배당이 좀 깜짝으로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깜짝 배당 이후에 과연 그러면은 주가가 좀 여기에 반응을 과연 했었었나 라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 반응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토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니까요. 보시면은요, 연초에 이제 2월 1일 날 깜짝 배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가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아주 쇼크를 주는 중기 배당 정책 발표. 요게 이제 가격에 반영되기 그 전의 종가까지로 봤었을 때요. 여러분 보시면 요 3달 동안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104% 올랐었고요. 메리츠 증권이 36% 올랐었고 화재가 42%가 올랐었어요. 그럼 이제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또 이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증권업이나 보험업이 다 같이 오른 건 아닐까?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 쭉 다 이제
상장된 것들이 다 수익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 보험사들도 쭉 다 가지고 와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오는 거죠. 단순히 이제 업종 전체를 가져와서 평균 주가 수익률을 내보니까 요 동일한 기간 동안에 증권업이 30%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리츠증권이 36% 올라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증권업 전체하고 비교해서는 뭐 대단하게 오른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전체가 31%가 보험업이 이만큼 오른지 몰랐어요. 야, 보험이 좋았더라고요. 31%가 올랐었다. 화재가 42%더 오른 건 있죠. 10%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막 뭐 이들만 오르고 나머지는 빠졌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증권 쪽은 좀 그런 이슈는 있는 거죠. 이제 이 전체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잡주도 다 들어오잖아요. 조그마한 기업들까지. 그러면 거기엔 좀 아웃라이어도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아웃라이어죠. 이제 증권 쪽은 보면은 지금 그 업비트 이슈로 많이 오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저런 걸 좀 빼고 한번 볼까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이즈 있는 걸 봐야 되고, 코스피 200에 코스피 200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증권주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제 증권업이 9%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랑 대비하면 메리츠증권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보험은 역시나 코스피 200의 종목만 비교를 해놓고 봐도 좋았더라고요, 보험이. 근데 뭐 이거 대비해서 한 10% 정도, 10% 이상 메리츠 화재가 좋았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104%로 압도적으로 좋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쨌든 증권하고 화재 일부 배당이 기대가 녹아 있다.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정말 깜짝 배당 발표되면서 그게 또 더 많이 투영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뭐 빠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 사태를 저지른 회사 측의 변명도 보긴 해야 되잖아요. 회사 측은 이렇게 이제 그 뭐 언론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세금을 고려할 땐 더 낫다. 우린 더 나은 배당 정책으로 주주 정책으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배당의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원천 징수를 합니다. 15.4%. 그리고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요. 이자 배당 합쳐서 이게 종합과세 대상이 되세요. 그러면 이제 40% 이상의 세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보시면은 일단 원천 징수 내가 대상이라고 하면 이건 모두가 그 대상이죠, 사실은. 그러면은 똑같은 금액을 하는 거죠. 주주 환원을 배당을 100원 하거나 자사주를 100원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세전 수익으로 놓고 보면 같은데 실질 수익, 세금 떼고 나서로 보게 되면 수익 격차가 15%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아카데믹하게만 봤었을 때에는 같은 금액을 했었을 때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못 믿는 거죠. 그만큼의 금액을 과연 매입 소각을 해줄까라는 것도 의문인 거고, 배당 줬던 금액만큼. 그 다음에는 나는 불확실한 너에게 못 맡기니 그냥 전체 배당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사주를 너가 매입은 할 수는 있겠지만 소각 안 해버린 헛방 아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뒤에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예요. 일단 86번가 채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세상을 맑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맑은 눈에 가지고 있고요. 맑게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좀 편향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메리츠 그룹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신뢰가 형성이 된 거는 제가 사실 실제로 이제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할 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의 포트폴리오에서도 메리츠 그룹이 거의 항시 편입이 되어 있었고, 메리츠의 3대 그룹에 다 2대 주주로 저희가 올라갔었던 경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최고 경영진 미팅을 주기적으로 했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특히나 뭐 금융 쪽 담당도 좀 꽤나 긴 기간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계속 해가지고서 그 관계를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의를 나눴었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 채널은 여러분 굉장히 소위 말하면 메리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채널이다. 그래서 사실 이걸 들으시면 아우 저 말은 회사 옹호하려고 하는 말 아냐? 그렇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경영진 분들은 항상 성장에 목말라 있고 그 다음에 ROE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같이 그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파트너로 같이 갈 수 있는 관계이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뭐 소액주주들을 내리누르고 그런 식으로 뭐 진행될 거다라는 느낌은 뭐 사실은 뭐 별로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14일 날에 공시를 봤을 때도 그래 원래 아카데믹하게 보면 배당을 같은 금액 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그 금액만큼 하는 게 주주한테는 더 낫지. 그냥 메리츠가 저런 결정 내렸구나. 그러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결론을 내려드리면 이겁니다. 메리츠 경영진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시냐에 대한 차이가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결론 짓는 차이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봐요. 경영진은 무조건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배당 줄어드네, 주가에 안 좋아 이렇게 내리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경영진이 잘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 원래 배당보단 자사주 매입 소각이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 거는 메리츠 경영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의 시각을 어떤 식으로 갖추느냐인 거지 뭐 이걸 가지고서 제가 미래에는 반드시 여기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걸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오너도 아닌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 차이가 가장 큰 거다 사실은. 그게 일단 소결론이고요. 자 이제 맑은 눈의 의견을 봤으니 흐린 눈의 의견도 보셔야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이거죠. 자 메리츠 그룹이 자회사들이라고 하면 증권과 화재죠. 자회사들의 상장 폐지를 시키려는 의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회사들의 유통 가능 주식을 모두 사서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는 지주가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오롯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과격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 바로 들지 않으세요? 그럼 메리츠 금융지주는 상한가 가야죠.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인다면서요. 그러면 대주주가 70%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럼 대주주가 7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은요. 왜 그날 15% 빠졌나요? 사실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 논리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한번 숫자로도 풀어볼게요. 뭐냐 하면 증권이 2020년 순이익이 5,583억이고요. 화재는 4,311억입니다. 지금 요 회사들이 뭐 40몇 프로, 50몇 프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만약에 지주의 100% 자회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 순이익 두 개 합치면 되죠. 그럼 지주의 순이익은 9,894억이 될 겁니다. 지주의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요, 여러분 2조 3,720억입니다. 그럼 PER이 몇 배인가요? 2.4배입니다. PBR이 아니고요. 그럼 메리츠 금융지주는 만약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PER 2.4배가 왜 15%가 빠지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2021년에 대해서 증권 예상 순이익은 6,175억, 화재는 4,730억입니다. 그러면 지주의 순이익은 1조 905억이 돼요. 시가총액은 2조 3,720억이고요. 그럼 PER이 2.18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소소하게 더 추가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증권하고 화재가 소위 브랜드 수수료를 지금 지주에 내고 있거든요. 그럼 증권 화재로서는 그게 비용이니까는 이익을 줄이는 요인이 됐을 거죠. 반대로 그러면 지주는 이게 지주의 일종의 사업이 돼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이게 이익으로 잡힙니다. 이 수수료 관련 수익이 530억입니다. 이자나 판관비나 모든 비용 다 치면은 메리츠 지주가 1년에 170억 쓰거든요. 여기에다가 메리츠 자산하고 대체 투자가 100% 자회사인데 여기가 작년에 순이익이 47억이에요. 요걸 합치면 세후 지주 순이익이 319억이 나옵니다.
여기 요것도 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참고로 현재 지분율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4,897억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두 개가 만약에 100% 자회사가 된다. 그리고 뭐 지주 사업 가치도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2020년에 만약에 증권 화재가 100% 자회사였다면 지주의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213억이었을 겁니다. 2배 이상 이익이 차이가 나죠. 그쵸? 우와, 그러면은 첫 번째 흐린 눈 상장 폐지시킬 거야 라는 게 정말 맞았다면, 그러면은 이제 화재하고 예를 들어 뭐 증권은 확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지주가 빠진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자회사 상장 폐지시키려는 의도인데, 그래서 이제 자회사들의 유통 가능 주식을 모두 사서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주 지저분하게도 이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만 한 후에 아트라스 BX와 한국엔 컴퍼니의 사례처럼 합병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아트라스, 한국엔 컴퍼니 원래 이름이 한타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2016년이었는데요. 완전 자회사 추진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아트라스 BX 지분 31%만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현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하니까는 그대로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는 한타 월드와이드가 아트라스 BX 지분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아트라스 BX가 자기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 100% 하겠다가 아니라 모회사가 자회사 31%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자사주를 사가지고서 자사주 69를 다 사서 나머지 있는 거를, 그래서 100% 자회사가 되겠다. 그러고 자사주 소각을 해버리면 모회사 입장에선 100% 내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모회사가 일단 자금을 안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자회사가 다시 자사주 다 나중에 소각하고 100% 모회사 것이 되면 자회사의 현금이 모회사의 거고 한 몸 아니냐. 그러면은 모회사 자금을 안 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냐.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변수를 반영을 안 한 거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 모회사가 자회사 걸 직접 산다 했는데. 그러면은 모회사는 돈만 쓰고 자회사 100%안 돼요. 그럼 상장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실패하게 되면 모회사 돈을 쓰는 모회사는 돈만 쓰고 이제 상패는 안 됐고, 근데 만약에 실패 가능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자회사 돈을 쓰게 만들면 뭐 실패를 해도 모회사는 부담이 안 가는 일종의 안전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실패를 해요. 이게 아트라스가 이때 당시에는 69% 다 못 사고 58%까지만 취득하고 나머지 취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뭘 노리냐면 한국타이어그룹에서요, 거래량 조건 미달로 관리 종목 지정된 후에 상장 폐지를 추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강성 소액주주들이 다 팔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뜬금없이 FTSE에 편입이 되면서 거래가 잘 돼버려요. 이거 저희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86번가에서. 그러면서 상패가 안 됩니다. 계속 끌고 가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법을 바꿔가지고서 이제 뭐 95% 하여튼 여러 가지 생깁니다. 조건들이. 그래서 상패 안 되고 쭉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다 안 돼서 이게 2016년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2021년에 비로소 양사 합병으로 끝내자 해가지고서 지금 주총 통과시켜갖고 합병하고 땡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건 생각보다 아트라스처럼 하는 것도요, 시간이 되게 걸려요.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리츠의 공시를 보시면은 한 번에 지금 한타가 했던 것처럼 공개 매수로 한 번에 지금 취득하겠다는 의도도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은 중기 주주하는 책이잖아요. 이거는 매년 단계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간의 자사주 매입을. 현재 보시면 지주가 증권 47%, 화재로 56%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메리츠 지주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고려해 볼 때, 아니면 증권하고 화재의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자기 자본의 지금 절반씩을 살 수 있을 만한 자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벅찬 물량이에요. 한타처럼 하기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트라스 BX 사례를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저거는 굉장히 여윳돈이 많은 친구가 굉장히 장기에 걸쳐가지고서 진행했던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사실은 그때 뭐 처음부터 장기로 계획했던 건 아니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 같은 게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빠르게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했으나 근데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뭐 저런 그 FTSE 뭐 편입되고 이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런 변수들이 당연히 생기거든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또 차이가 한타그룹은 그때 돈이 많았고 메리츠는 그만큼을 살 정도의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굉장히 그 눈에 띄는 주주 환원책을 펼칠 수 있을 만한 여유 자금은 생기는데 한 번에 자기네 거를 절반씩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은 없어요. 예.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에 안 되는 건 알겠어. 그러면 매년 하는 거지 이제. 매년 자사주 매입만 하고 쟁여놨다가 10년 뒤에 하는 건 되겠네. 당연히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매입만 하고 소각은 안 하고 계속 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 자사주 소각을 안 해요. 매입만 하지. 대부분이 그래요. 그걸 봐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은 소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 그 기업의 역사가 어땠냐, 주주환원 체계.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리츠 그룹이 지금까지 자사주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너의 과거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12년의 지주사 전환으로 자사주가 476만 주가 생기게 됩니다. 한 4%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13년 11월 말에 팔아요. 절반을. 238만 주 141억에 처분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유로 된 거는 유통주식 물량 증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운전자금 확보라고 하면서 팝니다. 이제 뭐 금융지주가 이때는 좀 그 캐피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들어갈 돈들이 조금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팔았었고 그 뒤에는 보시면 2017년 2월 9일이에요. 이때부터는 한번 같이 보시죠. 공시자료를 보시면 17년도 4월 4일부터 1년간 계약금액 400억 주주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 본 신탁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 주식은 향후 최종 소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0억 267만 주 사서 소각합니다. 19년도 5월 13일이에요. 요 공시 한번 같이 또 보시죠. 이때는 19년 5월부터 1년간 목적은 역시나 주주가치 재고 금액 700억 본신탁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 주식은 향후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 재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17년도에는 소각이라고만 했어요. 19년도에는 소각 등이라고 했습니다. 700억 621만 주 샀는데 이때 실제 어떻게 했느냐? 소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3월 5일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여러분. (500억이고요) 1년간 역시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인데 본 신탁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 주식은 향후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똑같죠? 19년에 했던 공시하고 지금 이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500억 자사주 취득을 매일 5만 주씩 하고 있어요. 50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총 고려하면 약 한 발행 주식 수 중에서 2.1%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년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소각할까요? 19년엔 소각했는데 저렇게 공시 내고. 어떠세요? 지주는? 소각하죠, 그쵸? 네. 그 다음 화재입니다. 이제 역시나 지주사 전환으로 자사주 84만 주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소한 취득 처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 1월 자사주 매입 공시 냅니다. 요거를 보시면 예정 주식수 68만 주, 금액 100억, 16년 2월부터 4월 3달간 목적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재고. 소각이란 단어가 없죠, 그쵸? 여기는 소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100억 68만 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7년도도 똑같아요. 이거랑 판박입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건 시간 낭비 같아서 17년도에도 16년과 똑같은 공시를 냈고 이때 70억 41만 주 취득 소각 안 했습니다. 17년도 12월에 또 합니다. 162억 68만 주 역시나 같은 내용이었고 소각 단어 없었고 소각 안 했어요. 보유. 19년도 1월달 52억 23만 주 소각이란 단어 없었고 안 했습니다. 보유. 2020년 2월에도 역시나 59억 주고 40만 주 취득했고 같은 내용 소각 단어 없고 보유 중이고요. 21년 3월에도 역시나 똑같은 식으로 공시를 내고 금액이 이번엔 좀 커요. 283억 166만 주 283억 166만 주를 취득을 여기는 끝마쳤습니다. 끝마쳤고 역시나 소각이란 단어는 없었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소한 금액들을 여러 번 해가지고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378만 주 발행 주식수 가운데 3.13%고요. 여기는 소각을 안 합니다. 네, 맞아요. 화재는 소각한 적 없습니다. 증권입니다. 자사주가 없다가 2013년도 5월 21일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합니다. 취득 예정 주식수 620만 주, 예정 금액 100억, 자기 주식의 가격 안정이라고 해가지고서 매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소각이란 단어가 없죠. 이때 당시에 사서 보유. 2015년도 8월 달에는요. 이 메리츠 증권이 그 2014년 12월에 IM투자증권에 인수하거든요. 52%를. 그래 놓고서는 IM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요 가지고 있었던 건 이게 자사주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사주가 3,694만 주가 증가를 해요. 거기다 이제 뭐 당시에 증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자사주 비중은 이때 8.7%까지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2021년 3월 최근이죠. 요번에는 1,000억 자사주. 기간 보시면은 1년입니다. 계약 목적 주주가치 재고. 본 신탁 계약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완료 후 전량 이익 소각할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적어놨죠, 소각한다고. 이건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매일 30만 주씩 사고 있어요. 시총을 고려하면 지금 그 발행 주식수 대비 3.45%를 매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증권은 어때 보이세요? 증권은 그러니까 사실 증권은 자사주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걸 보시면은 금액이 굉장히 큰데 명시적으로 적어놨죠. 등도 아닙니다, 얘는. 전량 이익 소각 예정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소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메리츠 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안 할 걸로 느껴지시나요? 할 걸로 느껴지시나요? 전 판단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화재는 안 했지 않느냐? 예, 맞아요. 화재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사 중에서요. 자사주를 소각한 곳 찾으시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험사에 대해 가지고서
배당이나 주주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구두 개입이 들어갑니다. 구두 개입이 들어가게 되고 자사주를 사실은 가지고 있으나 소각을 하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 똑같아요. 어차피 이거 차가 막목인데요. 뭐 자사주 사게 되면. 근데 그걸 일단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만약에 회사가 뭐 자본 비율 맞춰야 되고 어려워지면 내다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자본 비율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관계 당국에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화재가 소각을 안 했다. 화재는 소각을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 가지가 사례가 있는데 두 군데선 소각을 하는데 한 군데선 안 해요. 그러면은 그 한 군데에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 사정이 뭔가 보험업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저한테 메리츠라는 그룹은 자사주를 사면 여기는 소각을 하는 곳이지 라는 인식이 꽤나 강하게 박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보면은 자, 이제 상장 폐지 할 건데 그래 소각도 그래 오케이 소각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상폐가 되는 거면 기관 팔 거 아니냐. 다 기관이 비상장 주식 못 가지는데 그러면은 나쁜 거 아니냐는 거죠. 수급 나빠지고. 이거는 제가 아래 내려가서 한번 기관 비중이 내려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 여기서 아마 힌트 나오실 것 같아요. 메리츠에고 삼형제 중에서 증권 빼고는 코스피 200에 속하지도 못해요. 뭐 그렇게까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만한 지금 건덕지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요, 소각만 해가지고서 상장 폐지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결국에는 소각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공개 매수로 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기관 입장이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자사주가 매입 소각되는 거에 따른 비례적인 가치 증대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공개 매수 때는 그 가격에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런 전략을 쓸 것이다 라는 게 시장에 알려지게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사주 매입을 계속 진행해 나갈수록 유통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품절주가 되어가는데 시장은 알아요. 너는 비상장 갈 거니까 무조건 자사주 또 이만큼 더 살 거고 나중에 공개 매수까지 할 거잖아. 라고 해버리면 이게 가격이 그때 가서 과연 높게 사게 될까요? 내려가서 사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진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를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게 사서 소각하는 게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인가? 수급 면에서도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이게 큰 질문이죠. 과연 배당이 줄어드는 만큼 자사주 매입을 늘려줄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봐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고 저라고 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너도 아닌데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근데 올해 지금 3사가 진행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량을 한번 보시면 과거에 비해 좀 유의미하게 커요. 그러니까는 지금 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했지만은 자사주 매입을 1000억을 3.45%로 하고 있고 화재 같은 경우에 1.4%를 자사주를 이미 샀고 지주 같은 경우에 2.1%를 자사주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주하고 증권 보시면은 신탁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사실상은 지금 거의 절반 샀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면 한 50에서 70영업이 지나면 다 사요. 올해 내 다 사거든요. 내년까지 원래 사는 건데. 그래서 금액도 크고 속도가 빠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화재로 가서 오케이 보험업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된다던데 그러면은 자본 늘려야지. 자사주 사고 이럴 때 아니지 않니? 몸을 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험을 조금 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다들 지금 자기 자본 확충해야 되는 공포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부채를 시가평가한다는 거고 그런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심플하게 표현했을 때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 거인지
어떤 계산식인지 사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제 다만 그렇기에 좀 보험사들이 굉장히 우는 소리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제도 도입을 늦추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보험사의 논리들은 아니 좀 느슨하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그래서 제도 도입이 조금 늦춰주고 있어요. 그러는 대신에 보험사들한테 야 우리가 너네한테 조금은 혜택을 줬으니까 니네도 너무 배당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자본 정책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서는 겁니다. 실제 그럼 메리츠 화재 어떠냐 보시면 연결 배당 성향이 지금 39, 32, 35%거든요. 타사들하고 지금 상장에 있는 좀 규모 있는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삼성화재가 높지 나머지로 놓고 보면 지금 메리츠가 2등이죠. 2등. 높죠. 물론 삼성생명이 지금 그때 전자지분 판 거 있어가지고서 막 그 안분해가지고 배당을 하면서 높아졌던 게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경상적인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 메리츠가 사실 배당을 항상 많이 하려고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 이제 메리츠가 다른 이익권사들에 비해 좀 더 배당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드는 거죠. 자본 확충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되겠느냐. 야 근데 마침 배당 줄인다는 공시를 냈네. 역시나다. 의심을 역시 피해가지 못하는 그룹이구나 너는. 신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서 너 배당 줄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는 말은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어불성설이구나. 배당만 줄인다라고 말하면 난리가 날 거니까 자사주도 은근슬쩍 끼워 넣은 거에 불과한 거네. 그리고 화재만 이렇게 공시를 내게 되면 화재 주주들이 아주 난리가 날 테니까 그룹사인 증권하고 지주도 이런 식으로 그 줄이는 걸로 발표를 해놓자. 이런 논리가 쫙 이어지는 겁니다. 보험사 이제 신회계 기준 가지고 와가지고요. 정말로 빡세게 적용된다면 맞는 말입니다. 예, 맞아요. 정말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IFRS 제도 변경하면 아유 뭐 난리 나죠. 우리나라 보험사들 전부 다요. 그런데요. 만약에 아까 제가 이제 메리츠가 가장 배당에 호전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당에 호전적인 기업인 메리츠조차도 배당을 저희가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신회계제도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변경되는 걸 너무 우려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깨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면 그럼 바로 이 생각이 드셔야죠. 야 그럼 다른 회사도 배당 컷 나오겠네 조만간. 이런 의문 안 드시나요? 보험사들은 IBC라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로 그러니까는 그 자본력을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삼성화재는 높죠. 300. 1큐에 좀 낮아졌지만 286.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보시면 207. 1큐에 195까지 떨어졌고 현대해상이 190에서 177이 됐어요. 메리츠 화재는 211이고 올해 1분기에 212입니다. 물론 이제 메리츠가 더 변동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거 압니다. 알아요. 알기는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 그래도 화재랑 격차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RBC가 앞자리가 다른데 그런 메리츠 화재가 배당을 엄청 줄여야 되는 거라면 제도 변경 때문에 그럼 DB랑 했는데도 배당 못한다고 바로 가야죠. 만약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요. 물론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메리츠 지급 여력 비율은 부풀려졌다. 왜냐? 작년에 1000억 유상 증자했고, 작년에 신종자본증권 1000억 찍었고, 올해 1분기 자산 재평가에서 1900억 자산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서 지급 여력 비율이 저 정도 유지되는 거다. 이거 빼고 보면 이 회사들보다 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굴뚝 청소부 얘기하잖아요. 다 지저분해져요. 현대해상 신종자본증권 지금 5천억 찍혀 있거든요. 작년에 사옥 매각이 2천억 발생했어요. 그러고 177이에요. DB손해보험도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곧 있으면 신종자본증권 발행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메리츠만 딱 보면 일회성 요인들이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예쁘게 분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업계 전반적인 거지 메리츠만 놓고서 뭐라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우리가 색안경 끼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오케이 색안경은 안 끼고 다 나쁘게 볼게 다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근본적으로 금융은 규제 산업이에요. 규제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도입 시기와 강도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강하게도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약하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글로벌에서 아주 법이 있어가지고서 명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서 뭐 조금이라도 도입 시기 늦추거나 강도를 수정을 하면 난리가 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금융당국에서 제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험사가 유상증자를 크게 해야 될 정도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규제당국의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뭐 그대로 진행시켜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쓰이는 거는 신종자본증권이에요. 이 업계에서. 이거 발행되면은 A 보험사에서 발행하면 B, C, D 보험사들이 가져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정부는 어느 정도 강도로 제도의 도입을 추구를 할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건 정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어떤 정부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회사가 그러면 구조조정 같은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수준으로까지도 될 수 있어요. 긴축 경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미치는 영향이 현실 세계까지 엄청나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재적으로 금융사가 부실해질 수도 있으니까는 그걸 막아보자고 새롭게 규제들을 도입을 하는 건데 뭐 규제를 도입해가지고 일자리를 바로 줄여버리겠다고 규제를 우리가 도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각 섹터에서 1등하는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규제가 변경됐을 때 자기 자본율을 맞출 수 있도록 이제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1등까지도 증자하는 수준까지 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보험사가 아까 상장된 회사들도 큰 회사들이거든요. 그 밑에 소형사도 쫙 있어요. 그럼 그 밑에는 다 장사 접으라는 뜻입니다. 보험이 그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3중 안전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위에 이제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럼 보험사 절반에 날릴 수 있는 규제를 여러분들 같으면 도입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IMF 같은 거 맞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1위를 하는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 수준, 2위권 회사들은 일부 유상증자 혹은 신종자본증권 같은 것으로 방어가 될 수 있는 수준, 하위권사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하거나 적극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인수합병으로 대형화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업계가 재편이 될 수 있게 요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저는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시면 작년도에도 또 연기, 한숨 돌린 보험사 이런 기사 나왔고 최근에 또 보시면 손보사 자본 5조 원 증발이익이 벗어났다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요거와는 별개로 이제 메리츠 화재를 오래 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화재가 보면 웃긴다는 거죠. 이거 보시겠어요? 배당했죠? 증자를 해요. 배당을 하고 증자를 해요.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까지 했는데 증자를 해요. 배당 자사주 매입, 배당 자사주 매입하고 증자하고, 배당 자사주 매입, 배당 자사주 매입하고 증자하고, 근데 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건 뭐냐는 거죠. 이럴 거면 배당하지 말아라. 증자해야 될 거 있으면 유보해놓고 있다가 있지. 왜 배당했다가 줬다 뺐었다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특히나 좀 문제로 지적을 하냐는 거는 이제 하는 거는 이 유상 증자를 할 때에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지주만 대상에서 3자 배정해서 지주만 지분율이 막 조금씩 높아져 간다는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방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최대한 맑은 눈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메리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성장에 목말라 있고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라면 편입비를 거의 100%를 가져가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에서는 신용도 좀 썼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신용 확 줄이고
뭐 그러다가 또 생활비가 필요하면 주식 팔아갖고 현금 또 빼가지고 이체하고, 반대로 꽁돈 들어오면 바로 또 주식 다 사버리고, 그러는 형태로 지금 보험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돈이 이제 그거죠. 지급 여력 비율이 좀 간당간당한 것 같네. 우리 영업이 생각보다 잘 돼서 우리가 초과 그 상각해야 되는 게 생기네, 비용이 나오네 해버리면은 증자를 좀 하고, 반대로 우리 자본에 좀 여유가 생겼네, 우리 이익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오네 해버리면 그 있는 거 싹 다 모아서 그대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해버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 네 번째로, 메리츠 지주는 주가를 낮춰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상장 폐지한다. 그리고 이거를 자녀에 증여할 것이다. 조정호 회장 1958년생 62세. 그 다음에 1남 2녀입니다. 32세, 29세, 20세. 증여할 시기가 왔다. 야, 삼성만 봐도 증여세, 상속세 많이 내야 되고 미리 해야지. 그러려면은 지주의 주가를 최대한 낮춘다. 그러고서는 자사주를 산다. 그러고 소각한다. 비상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조정호 회장 지분율이 72%인데 100%가 될 거고, 이걸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개꿀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현실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어쨌든 증여를 받으면 자녀들이 지금 현금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럼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그러고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금융권 가보세요. 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만약 비상장 가고서 전액 자녀들한테 주고 주담대 받아가지고서 증여세 내라 그러면 못 낼걸요? 담보 비율이 그만큼 안 나와서. 그리고 보통은요,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조만간 증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보통은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 후에, 다른 회사도 예시입니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후에는 그 기업들은 배당이 크게 늘어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나마 증여세 낼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메리츠는 아까 보셨겠지만 지주 경우에는 약간 85% 정도 배당 컷이거든요. 배당을 크게 줄인대요. 와, 내가 곧 증여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증여세 부담이 생기는데 배당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85% 컷을 한다. 이게 앞뒤가 맞으신가요? 그리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메리츠 금융그룹은 이거 받아가잖아요. 그럼 증여세 65% 내야 돼요, 여러분. 65%. 왜냐면 원래 이제 금액 커지면은 이제 최고 세율 구간 들어가니까 50%고, 그 다음 최저주주니까는 20% 할증 붙고, 그 다음에 지분율이 50%가 넘어가면 거기에 10% 추가 할증이 붙어요. 30% 할증, 그러니까 65%가 되거든요. 65% 증여세 내야 돼요. 그래서 증여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나면 배당도 늘리지만 그걸로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 중에 일부 지분에 매각을 해요. 여러분, 비상장이 되면 매각이 쉽게 될까요? 어렵게 될까요? 상장일 때에 비해서. 상장을 유지하는 게 낫죠. 그리고요, 사실 요 분만 보게 되면은 증여를 받기엔 사실 제가 볼 때는 요즘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그러는데 상당히 그러시면은 약관의 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연 정말로 증여를 하기 좋은 시기인가? 교통정리는 끝났을까? 그리고 어느 분의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거는 먼저 이거를 생각하고서는 증여할 시기다라는 걸 갖다 붙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장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누리동아님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이렇게 큰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은, 만약에 메리츠 지주에서, 그거잖아요. 배당 컷을 하면 주가가 15%가 막 빠지네. 이와 같은 효과를 만약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의도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증여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연초에 폭탄 배당을 왜 한 거예요? 폭탄 배당 발표하기 전에 증여를 했겠죠. 그럼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 발표는 왜 한 거예요? 자사주 매입 발표하기 전에 증여를 발표를 했겠죠. 폭탄 배당에서 주가 올리고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 올라서 주가가 처음 배당 발표하기 전보다 100% 올린 이후에 생각해보니
증여를 좀 해야겠네? 그러면서 주가 15% 빠뜨리고서 증여를 한다고요? 좀 웃기지 않으세요, 이거는? 아니면요, 사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코로나 때 증여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업체들. 주가 쌌잖아요. 1년 전에는 증여하기 싫었고 1년 후에는 증여할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오너 기업이 그 정도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기에 대한 계획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무책임한 가설이라는 거고, 실제로는 사실 기업들은 굉장히 오랜 고민하고 기간에 걸쳐 증여 스케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난 코로나 때 잔여에 증여한 기업 많았고요. 다수들이 그 이후에 배당은 증액했고 일부 집은 매도를 통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 지분이라는 것도 저는 좀 웃기기는 해요. 뭐냐면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에도 증자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캐피탈도 계속해서 자금 투입 필요했어요. 그래서 메리츠 지주가 거의 한 30% 가까이 증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정호 회장의 지분이 74.42%에서 이때 증자인 다 들어오거든요. 참여하시고는 그 다음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담대 받아가지고서 증자 들어오신 거였거든요. 증자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 주담대 뭐 이게 좀 금액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갚기 위해서, 세금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제 지분 매각을 두 차례 걸쳐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67.69%까지 지분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분 100%를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이거 왜 팔았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74나 67이나 다 높은 지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70% 정도의 지분율에서는 사실 지분을 크게 증대해야 되는 흥미를 느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기사가. 증권이 지금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이해하시기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CPS가 이제 증권이 7천 몇백억 발행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400억이 지주의 TRS 계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배당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기사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도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이 자금이 필요했죠. 그래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 주주들 부담 이런 거 최소화, 지분율 희석 이런 거 최소화 하려니까는 우선주 개념으로 한 거고, ICPS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대로 발행을 하려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안 사주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거 우리 보증을 해달라. 그러니까 지주가 보증을 들어오는 거죠. TRS를 통해서. 그래서 SPC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배당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증권이 그 해 배당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여기다 배당을 하고. 근데 요 투자자들은 이게 그 1차에서 8차까지 있거든요. 이 각각이 다 조건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자 받는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한테는 요 받은 금액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약정받은 금액을, 약속받은 금액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은 증권에서 배당한 게 이 사람들 약속받은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주가 그만큼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더 받아가느냐? 아니에요. 그럼 지주 수익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상환 우선주라 그러거든요. 전환상환 우선주인데 이제 이분이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죠. ICPS는 전환보단 상환이 우선이래요. 1, 2차분 1980억도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았다. 메리츠 증권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현금 상환했다. 3차분부터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19년 주가가 전환가액 4,600원 넘어서면서 1,100억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통주로 전환됐다. 근데 2년 만인 올 4월 말부터 주가 급등하여 다시 잔여 물량 전환 신청이 쇄도했다. 지난 14일 배당 축소 방침 발표에 주가가 급락하여 3차분 ICPS 전환가액인 4,600원을 밑돌게 되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1,000억 규모 4차분도 전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었다.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면 SPC가 실소유주가 되고 배당 수익도 모두 가져간다. 메리츠 금융 입장에서 TRS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약속받은 금액만
따박따박 받아간다 그랬잖아요. 초과해서 증권이 예를 들어 300원 받아가야 되는데 증권이 400원 하면 여긴 여전히 300원 받고 지주가 100원 챙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전환, ICPS가 아니라 보통주로 전환할래 해버리면 이제 원래는 300원 받다가 증권이 400원 배당하면 400원 고스란히 받아간다는 거죠. 지주한테 100원 가던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전환을 신청해버리면 유동화 투자자들이 좋아지니까는 주가가 그 전환가액 밑으로 만들어놔야 증권이 초과 배당을 했었을 때 그거를 지주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이거 내용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최근 주가 이거 봐야 되겠다. 예. 요 다음, 요도 단락이 중요합니다. 메리츠 증권의 주가 상승의 이유는 가파른 실적 증가와 높은 배당 성향이다. 고배당은 우선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2020년 현금 배당 수익률은 전년의 5%보다 늘어난 8.3%이다. SPC의 우선 배당률은 4차가 3.9, 5에서 8차도 5% 미만이다. 메리츠 금융은 증권에서 8.3%를 받아 SPC의 고정 수익을 지급하고도 3%포인트 이상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5에서 7차분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상환이 가능해졌다. 8차분은 올 6월 말부터 상환이 가능하다. SPC 입장에서 현재 조건이 불리하다 판단된다면 증권에 3,400억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배당을 줄이면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조정호 회장의 현금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ICPS의 대규모 상환 요구 압력도 낮출 수 있다. 전환가액이 9,200원인 5에서 8차 투자자들은 메리츠 금융에 유리한 현금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주가 높아지는 게 더 나은 거래 환경이다.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볼게요. 자, 이렇게 적혀있죠. 증권 입장에서 주가를 떨어뜨려야 전환 압박이 적어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최근 주가 상승의 이유로 실적과 배당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줄이면 주가가 낮춰지니 전환 압박이 감소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선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걸 좋게 바라볼까요? 만약 이런 논리라면, 그쵸? 굉장히 클레임을 걸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럼 메리츠 증권의 ICPS 한번 쭉 볼게요. 이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크게 해서 보시죠. 안 되네요, 잘. 근데 요거에서 보시면은 1차부터 쭉쭉쭉쭉 내리면은 8차까지 있습니다. 1차는 보시면은 잔액이 없어요. 다 상환되고 끝났습니다. 2차도 보시면 잔액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2차가 보시면은 요게 발행했을 때 4,600원, 그러니까 4,600원 위로 가면 전환하면 좋은 거죠. 근데 기간이 보시면은 전환 기간은 조건이 발행하고서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7년 6월 30일이었죠. 그러면은 2년 6개월 지난 이후니까 2020년 1월 에부터 해가지고서는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 투자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전인 19년도 7월에 그냥 상환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이게 약간 미스테리해요.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이게 이제 2019년 7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6월 28일에 5,6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019년 들어와 가지고서는 아까 전에 요 보시면은 ICPS에 4,600원이란 말이에요. 발행가액이. 그럼 4,600원 위에서는 전환해서 팔면은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근데 그 위에서 계속 놀았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계속 놀았는데 7월 1일에도 당연히 그 위에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2020년 1월부터 전환은 가능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뭐 굳이 전환은 안 하더라도 따박따박 배당 나오고 있고 주가가 이대로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환해도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요 2차의 투자자분들은 19년 7월에 그냥 상한해부로 끝내버립니다. 좀 특이하죠, 그쵸? 지금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3차예요. 3차에서 지금 물량 중에 절반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절반이 전환이 됐습니다. 요거는 원래 3.9% 배당 받아요. 전환 안 하고 있으면은. 근데 이게 이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7년 6월, 18년 6월부터 이게 전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 2019년 4월부터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계속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보시면 주가가 이것도 4,600원이죠. 그 위에 놀고 있으니까는 전환하고 아마 계속 팔았겠죠. 장중에. 그 수익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물량 남은 거 500 몇 억은 제가 볼 때 역시나 또 만약에 4,600원 위로 가면 전환하고 팔 물량들이라 생각을 해요. 예. 오, 그래? 그럼 500 몇 억은 메리츠 그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라는 건데 4차를 한번 보시면요. 4차가 1,000억이 발행됐고 발행가액이 4,600원이고요. 이 17년 6월에 발행됐는데 전환 조건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죠. 1년 경과한 때부터는 전환이 가능해요. 그 전에 배당은 3.9% 받고 있고 그럼 18년 6월 30일부터 이게 전환이 가능하죠. 3차랑 똑같죠, 여러분. 3차는 절반 전환해가지고 팔았다 그랬어요. 4차는 근데 아까 3차 때 보시면은 4,600원 위에 꽤 오랜 기간이 있었죠, 그쵸, 주가가. 근데 4차는 전환 안 했죠. 하나도 안 하고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모르죠, 이것도 2차처럼 그냥 상환해버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너무 단정적으로 기다렸다가 전환 바로 할 거니까는 이 물량이 확 부담될 게 들어오니까 메리츠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가지고 전환을 막았다 라고 보기에는 전환 상한 우선주의 투자자들도 칼라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부터는 조금 조건들이 다르고 다 9,200원으로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제 저는 이것도 조금 웃겼던 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랬던 거죠. 이제 이거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만약에 그 3차는 일정 부분 그 뭐 전환 뭐 어쩌고 전환이 절반이 있었고 4차는 근데 뭐 전환가보다 더 높아졌을 때도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논리도 가능한 거죠. 이 논리가 사실이라면 주가가 전환가 위로 올라갔던 2019년에도 배당을 줄이든 실적을 줄이든 갑자기 증자를 하든 뭐든지 주가를 낮출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19년도에는 보시면은 주가가 그 전환가액보다 높은 기간이 반년이 지속돼요. 근데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고 부담이 없었던 메리츠가 갑자기 2021년도에는 아이고 4,600원 위는 안 돼 그러면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랬으면 2019년에도 했겠죠.
그리고요, 여기 또 그런 것도 나오죠. 우선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확장이 아니죠. 확정이 이자라 고배당하는 게 지주에만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주 투자자 입장에서 고배당은 달갑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방금 전환하는 입장에선 고배당이 이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사에서. 그러면 이게 1에서 8차까지 중에서 그럼 5에서 8차는 고배당이 이롭고 1에서 4차는 고배당이 이롭지 않다. 뭐 이게 지금 이 말이 섞여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보시면 4차하고 5에서 8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메리츠 금융은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시를 보시면은 공시에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메리츠 지주 거고요. 메리츠 지주의 주석사항에 보시면은 TRS 계약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증권의 전환 상한 우선주 발행과 관련하여 우선주 투자자의 큐브 EM 뭐 1차, 3차, 4차, 5차 TRS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 보이시죠? 우선주 발행 회차 5차, 6차, 7차, 8차죠. 4차는 포함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포함도 안 돼 있는 거를 여기다가 왜 넣으셨는지는 일단 1차적으로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도 앞뒤가 안 맞아가네요. 전환가액이 9,200원에 5에서 8차 투자자든 자사주 매입 속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게 더 낫다. 근데 서두에서는 배당이 주가 상승의 동인인데 배당을 줄여서 주가를 확 낮췄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주가의 동인이다라고 해버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나쁘다고 결론을 내리고 약간 이제 결론부터 나오고 거기에 논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증권 배당 줄이는 게 이해가 돼서 나쁘네 해놓고 나니까는 혼자 줄이면은 눈치가 보이니까 화재 지주도 똑같이 줄이는 것처럼 해서 의심받지 않게 만들자라고 또 기사는 끝맺게 됩니다. 이 논리 조금 전에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화재가 신회계 때문에 배당을 줄여야 하는데 혼자만 줄이면 눈치 보이니 다른 회사들도 줄여줬다. 이거하고 똑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요 TRS 기사는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가보면 자회사들이 배당을 줄이면 지주사가 자사주 살 돈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배당 정책 변경 후에 예상 배당 수익이 441억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증권화재 별도 당기 순이익의 배당 성향 10%에 그 다음에 지주의 이 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주가 가지고 있는 수익 세후에 보시면 272억이 나옵니다. 매년 경상적으로 713억이 나오니까 뭐 자사주 사기에는 충분한 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를 싸게 사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가를 그러면 하락시켜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적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근데 앞서도 보셨지만은 메리츠 그룹은 자사주를 사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뭐 화재에서는 일부 증자도 뭐 간혹 가다가 하고 뭐 그런 행동,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실적을 그러면 떨어뜨렸느냐. 본인들의 그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보시기에는요. 이 3사의 과거 순이익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성장이 굉장히 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의도적으로 이익을 과거에 줄여나갔던 게 혹시 보이시나요? 과거에도 주주정책이 이래저래 많이 왔다가 이제 막 많은 실행들이 있었거든요. 막 지분을 막 유상증자에서 들어가고 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논리라면은 과거에도 실적을 일부러 막 떨어뜨리고 했던 게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에서 그런 게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소소하게나마 그런 걸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야, 이거 상장사만 자사주 매입하게 해줬더니 이거 굉장히 특혜인데 그랬더니 이 회사들이 자사주 가지고서 장난을 치네? 이제
업데이트 좀 하셔야 되는데 2011년에 상법이 개정돼서 비상장사도 지금 자사주 매입 가능합니다. 상장사만 가능해서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니고요. 비상장 가서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2천만 원까지는 15.4% 원천 징수고요. 넘어가면 종합소득하고 합산합니다. 세율은 소득 기준이 되죠. 여러분들 10억 이상 구간이 신설이 됐어요. 45%, 지방세 10% 합치면 49.5%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신다면 절반의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계속해서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낮다는 얘기 드렸는데 그게 원천 징수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사실 안 와닿으세요. 근데 최고 구간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메리츠가 정말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던 주식이었나. 사실 이제 증권을 제외하면 코스피 200에도 못 속해요, 지금. 그렇다는 말은 각종 지수 ETF에 들어간 물량이 적다는 거고요. 국민연금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증권사들 쭉 보시면 국민연금, 메리츠 증권이 7.4%거든요. 그래도 자기 자본 3조 이상 되는 회사 중에서는요. 제일 적어요. 외국인 지분율 제일 적어요. 물론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겠지만은 뭐 다른 회사도 대주주 지분율이나 자사주 합치면 높아요. 그 다음에 보험사들 중에서는 어떠냐. 메리츠 화재 국민연금 지분율 제일 낮습니다. 하나생명이 있긴 하지만요. 외국인 지분율도요. 보험사들에 비해 낮아요. 이게 그렇게 인기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더 정말 지 몸이 눈물 나는 거는 메리츠 금융지주는 국민연금이 신고도 안 하고 있어요. 금융사에 이렇게 사랑하는 국민연금이요. 마음이 아픕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국민연금 마지막 공시는 2011년 8월이었습니다. 지주사 선언한다고 분할한 때요. 이때 이것도 팔았어요. 6.8 있던 거를 1.89로. 그 이후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물량이 또 있었는지 배당 발표 이후에 국민연금 순매도가 지주 5만 3천 주가 나왔더라고요. 숨어있던 5만 3천 주 너무 궁금합니다. 증권 371만 주 매도, 화재 100만 주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까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코스피 200이 아니니까 다행스럽게도 지주 화재는 공매도 해당 대상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고요. 증권은 167만 주 늘었더라고요. 그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이게 그럼 배당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을 일이고, 오케이, 맞았다 쳐요. 그러면 어쨌든 기업의 뭐 장기 주가랄까요? 이런 것들은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익의 주가는 이익의 함수니까 이익에 수렴하거나 아니면 금융사는 PBR을 많이 보니까 PBR 가치에 그래도 얼추 그냥 경쟁사들하고 비슷하게 가야 될 거잖아요. 메리츠 증권 보시면 PER 4.7배예요, 지금. 더 낮은 곳은 키움이 있네요. PBR 0.63배, 더 낮은 곳은 없네요. 보험사 중에 메리츠 화재 PER 4.4배, 4.4배는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PBR은 0.9배, 높아요. 야, 그나마 이거는 좀 괜찮네요. 근데 이렇다는 건 ROE가 미친듯이 높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PB ROE 생각하면 또 제일 하위권이에요. 메리츠 금융지주 PE 4.3, 여기 언급된 것 중에서 제일 낮네요. PBR은 0.74. 근데 역시나 이것도 보시면 ROE가 높겠죠. 그러니까는 밸류에이션 봤을 때 최소한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배당에 우리가 너무 메리츠에 실망을 해가지고 요번에 정책에 메리츠 그룹은 다 팔아야겠어 라고 하기엔 아유 배당은 좀 넣어두시고 다른 거를 봤었을 때 정말 그렇게까지 막 이 순간에도 더 싫어해야 될 주식으로 보이시냐, 그 정도로 정말 비인기 종목으로 보셔야 되냐, 그렇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놀랬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으실지 몰랐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주제를 오늘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사실 저는. 예. 너무 그냥 당연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리츠 그룹의 주주 환원을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저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합쳐서 총 주주 환원이거든요. 요 정도 나오고요. 올해는 이만큼 진행됐고, 증권 이 정도.
화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는 이제 또 증자했던 것도 또 보여주면 좋겠다 하셔서 또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주주 환원과 더불어 3자 배정 유상 증자했던 것까지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 넘겨보시면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증권도 ICPS 7천 몇백억 발행했던 거 있지 않느냐. 주주 생각한다면 이렇게 잠재적 희석 요인 없애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7천 몇백억 해놓고서는 또 주주 환원 한다고 생색을 내네. 사실상 증자한 거면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증권업을 대형화한다는 명분으로 M&A하고 증자를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격려를 했죠, 하도록. 그래서 대형사들 중에서요, 지금 기업업 업무하고 PBS 업무 하려고 증자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러분? 그나마 지금 여기는 상환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지금 전환 500몇 억으로 지금 막아둔 거잖아요. 그나마도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없애주고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건가?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없이 티없이 맑은 눈으로 보자면, 대주주의 시각에서 보기에 회사 주가 너무 저렴하다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몰라줄까, 시장이. 회사 가치를 몰라준 시장이 야속하기만 하다. 배당을 많이 해봤는데 효과가 적더라, 생각보다. 그리고 배당을 마구 올리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있고, 그런데 올해 자사주 매입을 크게 해봤더니 주가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자사주는 크게 터치를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다른 회사들도 지금 보험사 중에 자사주 매입한 데 있거든요. 그럼 세금도 고려할 때 자사주가 더 나은가 아닌가 라는 고민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 자사주로 가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 아닌가가 한없이 티없이 맑은 눈으로 보았을 때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메리츠 그룹과 미팅을 했었을 때 느꼈던 거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굉장히 ROE를 고려를 많이 하시는 그룹이었고, 그래서 자금이 좀 남는다? 그럼 배당 자사주, 자금이 부족하다? 증자, 그리고 각 사업부는 서로 굉장히 성장하면서 잘 키워나가고 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런 노이즈가 생겼을까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만 본다는 거죠. 지주 있고 증권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있는데 그 중에 화재를 봐가지고서 자기 자본 보니까는 배당 줄여야겠네. 그래서 나머지도 줄였나 봐. 그 다음에는 증권 보고서는 ICPS 저희 진짜 말이 안 되는데 ICPS 보고서 줄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주 화재도 줄였나 봐. 지주만 보고 저거 비상장 가야 될 것 같은데 증여도 있고 하니까는 줄였네. 혼자만 줄이니 그러니까 증권 화재도 줄이자. 근데 이거를 각각이 아니라 합쳐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엮어놓고 봤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씩만 보신 게 아닌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는 항상 나쁜 짓을 할 거야 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래도 수급에서 다른 건 아니지만 배당주 펀드들에는 화재하고 증권은 그래도 좀 들어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펀드들에서는 2%대로 배당이 내려오면 아마 매도가 자동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수급을 이렇게 짓누르는 요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가장 패배하는 유형의 펀드가 지금 배당주거든요. 여기에 자금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향도 그렇게 크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이즈로 작동하기에는. 그치만은 단기적으로 노이즈는 조금 만들 수 있다 정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요 메리츠 금융그룹에 대한 얘기였고요. 주주정책 변경에 대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